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 바로 옆에 세상의 모든 물건들을 다 만든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막대한 소비력을 갖춰갈 가능성, 14억이라는 인구가 소비력을 가지는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 우리 바로 옆에서 더 빨리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가정에 우리는 더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관세 폭탄이 그것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그런 근거는 이미 과거의 스마트폰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레거시 반도체 그리고 중국 로컬에서 있는 그대로의 중국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하이 클래스입니다. 지금 중국 인터넷에서는 이 그림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내용은 청나라 말기와 갈수록 더 비슷해져가는 미국입니다. 서태후의 옷을 트럼프에게 입혀놓고 말하고자 하는 바는 펜타닐은 아편전쟁이고 미국으로 제조업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청나라 말기에 있었던 시장지이지, 즉 서구의 문물을 활용을 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문물운동, 마가는 의화단운동, 도찌는 무술변법에 다름이 없고 트럼프는 전 세계와 전쟁을 선포한 서태후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입혀놓고 밑에 내용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음은 그럼 무엇이 올 것이냐? 전쟁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판 갑오전쟁이나 아니면 미국판 신의 혁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모든 운동은 다 실패를 했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갈 때까지 간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세 계산 방식도 시쳇말로 단무과였죠. 단순하고 무식하고 과격한 계산 방식을 채택했다고 전 세계가 다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같은 경우는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할 때 보복을 자제해야 한다. 지금이 세율의 상한선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런 것은 마치 학폭 가해자가 반그부를 실컷 두들겨 패고 나서 보복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이 들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무릎 꿇렸었던 플라자 합의처럼 트럼프 버전의 플라자 합의라고 할 수 있는 말하라고 합의를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겠지만 하지만 이런 무리한 수를 계속 내다 보니까 이미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이런저런 파열음들이 삐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피터 나바로에 빗대서 머리보다 자아가 더 크다고 크게 한 방을 매겼고 베센트는 관세 정책의 핵심 인물이 아니라는 말이 떠돌면서 벌써부터 이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트럼프가 미국의 해방이라고 외친 그 날이 바로 전 세계 입장에서는 그동안 4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세계화가 끝이 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세계는 지역화나 단편화된 분절화된 세계화로 급변하면서 각국은 미국과 더불어서 살지 아니면 미국 없이 살아갈지를 양자택일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자립적으로 산업정책을 수립을 하고 전략을 강화하고 그래서 미국의 의존도를 더 탈피하거나 아니면 미국을 대체할 만큼의 대체 시장을 개척하거나 또는 끼리끼리 경제 블록을 만들어서 제도적인 연대를 강화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를 위기이자 새로운 질서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인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54%가 됐건 74%가 됐건 이 정도의 관세를 받는 것은 거의 금수조치에 가까운 충격입니다. 그래서 현재 증권사들도 대미 수출이 32% 가까이 감소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전체 수출의 4.6%, GDP 성장률의 1에서 1.5%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0 이하의 소액 면세품의 혜택이 사라졌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1,800억 불, 중국의 수출액의 5%를 창출하는 이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완전한 붕괴, 구조적인 타격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산 저가 상품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런 조치가 되는데 이것이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어떤 유리한 점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국 입장에서 뼈아픈 것은 베트남이 포함된 동남아 국가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제3국을 통한 공급망의 다변화라든가 우회 수출에 완전한 제동을 걸 수 있는 정책이 나왔기 때문인데 거기에 더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관세 면제를 해줄 테니까 중국 경제에 니네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학폭 가해자들을 피하는 것처럼 각국은 중국과의 무역보다는 미국과의 전략적인 관계를 더 눈치를 보면서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외교적인 고립 가능성을 더 높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전략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 본토 기업뿐이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까지도 미국의 관세망에 포획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등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그런 모델이 붕괴가 되면은 현지 공장의 수익성도 감소할 것이지만 이것은 역으로 중국 본토의 중간재 수출에도 타격이 되는 이중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관세 문제를 기술과 금융, 안보의 이런 복합적인 이슈와 연계하고 있다는 점인데 그것은 틱톡의 금지라든가 국채 매입 요구 또 러시아 전쟁에 대한 그런 입장, 다양한 사안을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중정책은 점점 더 냉전 시대로 가고 있다는 그 점은 곳곳에서 확인이 되지만 최근에 확인된 가장 좀 헛웃음이 나왔던 것은 바로 중국의 이성과의 연애를 또는 나아가서 성관계를 완전히 금지하겠다는 그런 지침이 미국의 중국 외교관들에게 내려졌다는 그런 것이 중국 현지에서도 상당히 충격을 받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의 공식 그 기자회견에서도 그것은 미국에게 물어봐야 된다. 중국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미소냉전 시대에 미국 외교관들에게 적용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대하고 있는 레벨이 또 더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중국은 또 그대로 이미 오랫동안 추진해온 대로 위기를 구조전환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는 그런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답은 뭐 이미 정해져 있죠.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또 내수 중심으로 성장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은 자립을 하고 외교적으로 다변화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제도적인 연대를 구축하는 뭐 이것 외에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으로서 공간을 확보해가는 그런 전략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대등 관세는 단기적인 충격도 어마무시하지만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파장이 더 크고 길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증시가 하락했고 또 중기적으로는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고 소비가 위축이 되는 부정적인 흐름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서 페드의 제롬 파월조차도 이런 관세 환경에서는 경기 침체 위험이 갈수록 커진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또 미국 내부 곳곳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자충수, 거의 자해 수준이 되고 있다고 제기는 하고 있지만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먼저 시장이 그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들이는 그런 모양새는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경제나 산업이나 외교 전 영역에서 전략적인 전환을 시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글로벌 경제 질서, 글로벌 정치 질서에서의 중국의 위상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관세 정책은 무역 전쟁이 아니고 누가 21세기의 세계 경제를
그 규칙을 정할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전략은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베센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의 이번 변동은 일시적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관세 정책이 미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것을 크게 믿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관세가 발표된 이후에도 증시도 크게 반응했지만 이번 관세가 미국 경제에 줄 심각한 충격에 대해서 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업별로도 반도체나 AI나 기술주, 금융주, 거기에서 심지어 스포츠나 의류주까지 모든 업종이 폭락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은 중국을 때린 것이 아니라 중국의 공급망이 있는 방글라데시아나 베트남이나 인도까지도 고유를 부과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협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모습에서 이미 넘버2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넘버1이 보인 불안과 초조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엄청난 권위라든가 큰 믿음은 이미 사라지면서 2달도 안 돼서 또는 트럼프 취임 이후 100일도 안 돼서 여러 정책 파열음이 나오고 있고 또 일경이라는 큰 돈을 날렸는데 향후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뭔가 더 큰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코노미스트지의 표지의 글자 단어 하나가 바뀐 것이죠. Make China Great Again. 이 두 번째 단어의 글자가 A냐 또는 C냐의 싸움은 앞으로 더 길게 가겠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확인되는 것은 세계화의 시대, 즉 공급망의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 바로 옆에 세상의 모든 물건들을 다 만든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막대한 소비력을 갖춰갈 가능성, 14억이라는 인구가 소비력을 가지는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 우리 바로 옆에서 더 빨리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가정에 우리는 더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관세 폭탄이 그것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그런 근거는 이미 과거의 스마트폰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레거시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보여준 딥시크의 돌파에서도 본 것과 같습니다. 중국은 못 사는 것은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마찬가지로 또 대입을 해본다 그러면 밖에서 안 사준다 그러면 안에서 사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중국이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선택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가능성에 대해서 다 열어놓고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그런 점에서도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항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